40년 전에 다우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종목 중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건 6개밖에 없습니다. 망한 것도 2개나 있어요. 개별 종목을 30개 산 것보다 다우지수를 산 게 훨씬 좋았죠. 주가 지수는 나쁜 걸 계속 빼줘요. 인텔이라고 하는 회사가 글로벌 반도체의 굉장히 중심 회사였는데 최근에 좀 어려웠죠. 인텔을 빼고 엔비디아를 넣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보험회사였던 AIG가 불어날 뻔하니까 AIG를 빼요. 과자 만든 안정된 크래프트를 넣어요. 그래서 주가 지수는 승자의 기록이에요.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재밌게 읽었던 이 5천 시대 투자 대전환 책을 쓰신 우리 김학경 센터장님하고 한번 인터뷰를 하러 저희가 지금 신영증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신영증권 6층에 한 사무실이고요. 오늘 모실 분은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십니다. 한 번만 카메라 보시고 한 번만 인사해 주시고 나머지는 이제 편하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영증권에서 일하고 있는 김학균입니다. 네. 오늘 거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센터장님을 뵌 거는 제가 거의 막내 기자일 때부터였어요. 대우증권 다닐 때 뵀던 것 같은데요. 아마도 그랬을 네. 것 같아요. 멀리서 항상 이 거래소에서 발표하시고 이런 거 보면서 그때도 항상 인사이트가 정말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전히 지금 20년 가까이 제 기자 생활이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또 계시는 거 보고 이 리서치 센터에서 정말 한 획을 긋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보면은 1997년부터 애널리스트로 활동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나의 실수라는 보고서 이런 것도 또 발간을 하셔서 예. 증권가에서 이게 되게 참신하다. 저희도 이 보고서 네. 나올 때마다 기자들도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는 보고서 중에 하나인데 지금 한 30년 정도 애널리스트 활동하시면서 이 책을 네. 처음 쓰신 공저로 쓴 책은 있는데 네. 단독 저자로 쓴 책은 처음입니다. 예, 그동안 이 30년간 넘게 일을 하시면서 이 쌓아오신 인사이트가 어마어마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사실 책을 첫 문장을 읽고 빠져들어가지고 거의 끝까지 봤거든요. 이게 투자의 기쁨과 슬픔이란 내용인데 네. 투자를 하면서 항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실패를 겪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조차도 많이 실패를 겪는 것 같기도 네. 하고 어떤 의도로 이 책을 좀 내셨는지 한번. 그렇게 네. 큰 포부는 없었고요. 제가 애널리스트가 글을 쓰는 것도 일입니다. 예전에는 증권사 보고서를 통해서 많이 썼고 요즘은 이데일리에도 기고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요즘은 좀 대중적인 많은 이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칼럼 쓰는 게 이제 제 주된 리서치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창한 포부는 아니었고 다만 투자라고 하는 게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올해 한국 시장 굉장히 좋았지만 그 직전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 미국은 최근 10년 좋았지만 미국 시장이라 그래서 늘 좋은 거 아니거든요. 70년대 내내 횡보했고 2000년대 초반에 10년도 우리 코스피가 4배에 올라가는 동안에 미국은 그냥 횡보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어려운 시기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전 투자라고 하는 게 야구 선수의 타율과 비슷한 것 같아요. 야구 선수가 3할 치면 10번 나와서 아웃이 7번 되는 거잖아요. 3개만 잘 쳐도 굉장히 위대한 야구 선수로 먹고 살 수 있는데 투자는 3할을 지향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그 안에 늘 우리의 실수가 내재되어 있고 또 나의 실수가 아니라 내가 좋은 어떤 자산을 선택했더라도 대중들이 못 알아줘서 인내의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라고 하는 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투자의 기쁨과 슬픔 이런 제목으로 하고 싶었는데 이 장들이 다 보면 전 투자가에게 좋다고 생각해요. 잘하면 장기적으로 누구에게나 100% 확실성을 보장해 주는 세상이 없지만 상당히 높은 확률로 투자라는 게 좋은 건데 그 과정에 우리가 실수하고 또 올바르게 선택했더라도 참고 기다려야 될 기간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투자라는 행위가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기쁠 수 있지만 중간에는 인내의 시간도 필요하고 또 장기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죠. 내가 잘못 선택을 하면.
뭐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토리가 보면 한 1990년대부터 주로 얘기를 해서 거의 30년 넘게 히스토리를 거의 책에서 망라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그 기간을 계속 주식시장을 봐오신 네, 거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 책 내용을 굳이 보지 않으시더라도 어느 정도 내용을 좀, 이렇게 하면은 투자하면 되겠구나 하는 내용을 오늘 좀 담아보고 싶었으나, 네. 그렇게 하기에는 이 책 내용 중에서 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5000시대 얘기 좀 많이 해볼게요. 책 제목도 이렇게 출판사에서 이렇게 네. 뽑은 5000시대 얘기를 해보고. 출판사 마케터님 보람이 있네요. 저 제일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네. 지금 막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들어가세요. 사실 이 기자라고 하는 게 직업병인 것 같아요. 네. 제 계좌도 별로 좋지 않은데 남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빚내서 이렇게 투자하고 하는데 네. 좀 걱정이 되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경종을 울리고 싶은, 너무 이렇게 뛰어가지 마시고 좀 천천히 가시자 이런 얘기도 좀 드리고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런 워닝을 드리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요즘 대부분 만나보면 5000 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이 5000 시대에 과연 일단 갈까요, 안 갈까요? 그것부터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언젠가가 문제죠. 네. 주가지수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오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2000년대 들어서 한국 경제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우리 코스피가 2년 연속 떨어진 게 몇 번 있었는지 아세요? 아니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요? 한 해 떨어지면 그 다음에 복원력을 보여주고 우리가 지난 2024년까지 한 7, 8년 동안 어려웠지만 뭐 그건 박스피라고 불리우는 뭐 재미가 없었을 따름이지 주가지수가 뭐 그렇게 폭락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좀 적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코로나 때처럼 무너질 수 있지만 급격하게 무너지면 또 회복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지만 주가지수는 우상향의 함수인 것 같아요. 비슷하게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S&P 500 지수가 2차 세계대전 이후 한 80년 됐잖아요. 네네. 그럼 S&P 500 지수가 2년 연속으로 떨어진 거, 2년 이상, 한 해 떨어진 그 다음에 또 떨어진 게 두 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해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또 떨어지는 거는 미국에서도 한 40년에 한 번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 지수라고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제 생각에는 왜 그럼 몰랐는가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주가 지수를 장기적으로 결정하는 함수는 경제의 성장률이에요. 경제가 커가는 것만큼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때의 경제 성장률은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물가로 조정하지 않은 명목값이기 때문에 명목 GDP 성장률에 장기적으로 수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명목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였던 게 경제 개발한 이후로 외환위기 때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근데 경제는 커가는데 경제가 커가는 속도보다 주가는 훨씬 더 부침이 커요. 고평가와 저평가를 왔다 갔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가 커가는 것만큼 주가가 올라가니까 주가 지수는 우상향의 함수인 것 같고 일본처럼 최근에 일본 주식 좋았지만 89년도 버블 붕괴 이후로 한 20년 동안 어려웠거든요. 네. 니케이 지수가 39,000행에서 7,800행까지 떨어졌어요. 20년 동안. 야. 그럼 그때 일본 경제가 어땠냐? 명목 성장률의 마이너스가 한 20년 동안 7번이나 나왔어요. 그것처럼 경제가 성장 못하면 주식이 안 돼요. 그때는 주식이 아니라 채권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경제는 성장의 함수라는 게 있고 또 주가지수가 올랐던 두 번째 이유는 네. 주가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당대의 멀쩡한 종목들로만 구성돼요. 그렇죠. 저는 우량주 장기 투자 이런 것도 안 믿어요. 80년대 초에 미국의 다우지수를 구성하는 다우지수가 미국에서 거래되는 종목이 한 6,000개 되거든요. 그중에 30개를 꼽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좋은 거 30개를 꼽아놨으니 당대에 제일 좋은 종목이에요. 왜 82년 초냐 하면 미국 주가가 70년대 내내 횡보하다가 82년부터 2000년까지 15배 올랐어요.
굉장히 강력한 강세장이 나타났던 시기거든요. 그럼 82년 초에 다우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종목이라 그러면 20세기 후반에 주식 투자하기 가장 좋았던 시기에 미국에서 제일 좋은 종목 30개잖아요. 네. 근데 내가 이 30개 종목을 한 주 직접 샀다. 그럼 그 당대의 다우지수를 정확히 복제한 건데요. 그때 30개 종목에 직접 투자한 다우지수 인덱스를 그려보면 지금 한 7,000. 우리가 보는 다우지수는 4만이 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다우지수가 종목을 계속 바꿔서 그래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다우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종목 중에 네. 아직까지 남아있는 건 6개밖에 없습니다. 남은 것도 2개나 있어요. 그럼 개별 종목을 30개 산 것보다 다우지수를 산 게 훨씬 좋았죠. 좋네요. 그 당시에 30개를 네. 그 시점에 다우지수를 개별 종목을 통해서 투자한 것과 네. 좋은 거 넣고 나쁜 걸 계속 갈아 끼는 다우지수의 성과가. 그러니까 주가지수는 나쁜 걸 계속 빼줘요. 인텔이라고 하는 회사가 글로벌 반도체의 굉장히 중심 회사였는데 최근에 좀 어려웠죠. 네. 작년 11월에 다우를 빼고 인텔을 빼고 엔비디아를 넣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보험회사였던 AIG가 부도날 뻔하니까 AIG를 빼요. 과자 만든 안정된 크래프트를 넣어요. 그래서 주가지수는 승자의 기록이에요. 그럼 한국의 코스피는 그럼 다우처럼 좋은 거를 추려놓은 건 아니지만 한국도 상장 폐지 제도가 있어요. 나쁜 건 끊임없이 배제시켜요. 내가 어떤 종목을 샀을 때 상장 폐지된 종목을 사면 재산 가치가 0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내 재산 가치가 0이 되지만 주가 지수엔 그게 배제가 돼요. 배제가 되니 지수에 투자한 사람은 그러니까 크게 낭패는 안 보죠. 그게 뭐 정답은 아니에요. 네. 워렌 버핏처럼 종목을 사서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투자가 누구에게나 좋은 거는 시장에 투자하면 크게 낭패를 안 봅니다. 그래서 이걸 패시브 투자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아주 아주 소극적으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주식 공부할 시간도 많지 않고 이런 거라 그러면 저는 투자는 그냥 적립식으로 시장에 투자하는. 근데 이제 투자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묘해서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비싸야 관심이 높아져요. 네. 그건 맞아요. 상대적 박탈감일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돈 버는 거에 대한 굉장히 지극히 자연스러운 박탈감일 수도 있고 또 사람이 가진 인지적 속성이 모든 미래에 대한 예상하는 행위는 결국 미래를 전망하는 거예요. 뭐 직장을 잡든가 진학을 하든가 투자를 하든가. 네. 근데 극단적으로 말해서 미래는 지금 검증될 수 없어요. 오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네. 어떤 견해를 갖고 있더라도 미래 시간이 가봐야 이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모든 행위는 본질적으로 불확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예측 행위에 가장 큰 가중치를 두고 영향을 주는 게 지금 보이는 것과 경험한 가까운 과거예요. 또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고요.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 고가 매수와 저가 매도를 반복하면서 반대로. 주식시장에서 낭패를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투자를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2025년에 종합주가지수가 2300에서 4200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저도 몰랐지만 네. 투자를 안 하신 분은 몰랐잖아요. 네. 네. 내가 모르는데 5천까지 가는 걸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지금도 몰랐는데 미래를 어떻게 알아. 투자는 그걸 맞추는 게임이 아니에요. 아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질문이 잘못됐군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갖고 투자를 하시는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투자에 대해서 깊게 고민할 여력이나 이런 게 없는 분들은 저는 시장에 투자하면 크게 낭패를 안 봐요. 일단 주가지수가 얼마를 갈지 우리는 알 수 없다. 4,200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수에 투자를 하면 결국은 가죠. 결국은 근데 속도의 올라갈 문제는 수밖에 말씀드리고 없다. 싶어요. 네. 지금 보면 제가 이 책에 사실 올 초에 이 책을 거의 썼어요. 네. 내 책이 나온 건 가을인데 이때 뭐 우리 정부에서 막 5천 얘기하니까 네네. 출판사에서도 이제 5천이라는 걸 제목에 달았어요. 네. 근데 이 책이 나올 때만 해도 5천이 되게 멀어 보였어요. 맞아요. 근데 10월 10일에 주가 4천 넘어가니까 그까이 거 5천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생각이 바뀌죠. 근데 네. 우리 종합주가지수가 처음 간 게 89년이에요. 2000 간 건 언제인지 아세요? 2007년이에요. 18년 걸렸어요. 2000이 또 2배 되는 게 18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연율로 따지면 한 3.8%인데
저는 뭐 우리 주가 지수가 정도의 문제지 결국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돼요. 5천 아니라 6천, 7천 왜 못 가겠어요? 가는데 그 속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오래 봤던 매우 예외적인 그게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속도는 둔화가 되겠죠. 예. 그렇지만 뭐 5천이라는 게 뭐 엄청나게 도달하기 힘든 그런 고언은 아닌 것 같아요. 주가지수에 가는 게 옳다고 하지만 저는 오늘 갖고 온 제 질문을 계속해서 드려보겠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네. 네. 책에서도 보면은 이 버블 지수라는 얘기도 하시고 네. 그리고 PER이 10배가 넘어가면 수익률이 그 다음부터는 좋지 아니하다, 네. 저조하다. 그런 경향이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버블 지수도 계산을 또 해보니까 이 4,200 기준으로 보면은 GDP 대비로 코로나19 당시 넘어섰고 그리고 유동성 그 M2 기준으로도 시가총액 코스피랑 코스닥 시가총액을 합한 게 거의 역사상 거의 고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실물 경제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지금 시장이 좀 많이 이렇게 너무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버핏도 지금 막 주식을 팔고 있다. 워렌 버핏도 주식을 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상황은 조금 보수적으로 가야 되는, 대응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버블 지수에 대해서 조건부로 말씀드리면 이제 뭐 제가 책에서는 시가총액과 풀린 돈의 유동성 M2라고 하는 화폐 영역에서 풀린 돈의 규모와 또 실물 경제의 규모인 명목 GDP를 비교하는 걸로 했었는데요. 뭐 그렇게 보면 한국도 이제 4천 넘어가서 조금 크게 싸 보이지 않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또 비슷한 개념으로 GDP라고 하는 건 실물 경제의 크기고요. 또 뭐 M2도 있지만 중앙은행이 경제에 공급한 본원 통화 뭐 이런 게 다 비슷비슷한 개념인데요. 그게 미국의 경우는 2008년 금융위기 이전까지는 GDP 대비 본원 통화의 비중이 비율이 한 6%였어요. GDP 대비 본원 통화.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100이다. 그 정확히 본원 통화는 아니에요. 본원 통화에 가까운 중앙은행이 불어낸 돈의 양이 6이면 이 6이 빈간을 통해서 신용 창출을 하면서 100만큼 경제 활동하는 게 서포트가 됐는데 코로나 때 이 비율이 35까지 갔어요. 본원 통화가요? 그 본원 통화와 비슷한 중앙은행 자산이라고 이 본원 통화의 대리지표 프락시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35까지 갔다가 지금 22예요. 그러면 그동안 출구 전략을 하면서 유동성이 작아졌지만 실물 경제 100인데 6만큼 공급이 됐다가 지금은 2008년 금융위기 이전의 세상. 왜 2008년이냐면 그 이후로부터 중앙은행이 돈을 왕창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실물 경제보다 풀린 돈의 양이 3배가 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결국 그 자산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산이 창출해내는 수익력의 가치인 내재 가치와 그 자산을 살 수 있는 돈의 규모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자주 예로 비유를 드는 게 한화이글스에서 뛰는 유현진 선수가 미국에서 뛸 때 2천만 불, 지금 돈으로 300억 불, 300억 원 정도 연봉을 받았는데 한화에서 25억 받아요. 10분의 1이 됐죠. 그럼 미국에서 던질 때 유현진 선수의 공의 스피드가 10배가 나서 연봉이 10배 받는 게 아니에요. 유현진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의 내재가 된 그 본질적인 가치는 유사해요. 근데 유현진이라는 상품을 수용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가 다르니까 연봉을 10배 받는데 지금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래서 M2 대비 시가총액 비중으로 보면 상당히 이제 한국으로 보면 비싼데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동성이 늘어난 거에 비하면 주식이 또 엄청나게 비싼 건 아닌 면이 좀 있고 또 두 번째는 실물 경제보다 기업이 조금 더 나아요. 전 앞으로 한국 경제가 뭐 지금 내수는 잘 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사람들이 빚이 많아서 부동산에 돈이 깔려 있어서 소비할 여력이 없고 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기업이 투자하는 낙수 효과도 되게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하면서 먹고 사는 이런 기준으로 보면 힘들죠.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다른 측면에 또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상황이 상대적으로
정체되고 있는 GDP보다는 조금 더 낮기 때문에 올해 3분기까지 이 상장사들의 그 당기순이익이요 20% 늘었어요. 경제 성장률 한 1%니까. 그래서 제가 이 버블이라고 하는 건 재채기로 썼지만 본질적으로 대략 어느 정도다라고 하는 감을 가질 따름이지 버블이 얼만큼 부풀어 오를지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두루두루 보면은 제 생각에는 투자하기 되게 유리한 시대인 것 같고 그래서 이 판이 바뀌는 거는 중앙은행이 돈을 못 푸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네, 최근 10여 년 동안 미국 증시가 올라왔지만 중간중간에 세게 조정을 받았던 2022년에 미국 S&P 500 지수가 한 뭐 20% 넘게 조정받았고 2018년에도 고점 대비 한 20% 조정받았고 나스닥은 30% 넘게 밀렸고 그럴 때 인플레이션이 있었어요. 미국의 장기금리가 올라왔어요.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중앙은행이 돈을 못 풀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어디까지 갈지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자산에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인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조건부로 말씀을 드리면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는 마음은 더 갈 것 같고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뛰어들고 싶지만 시장에 대해서 가격이 높아지면 훨씬 더 보수적으로 보고 엄격한 기준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의 태도가 네. 그럼 올라가는 게 끝났냐라고 보면 계속해서 자산에 좀 우호적인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건부로 글로벌하게 인플레가 생기면서 중앙은행이 돈을 못 푸는 상황이 오게 되면 되게 그때는 저는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고 또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떨어진 종목이 10개, 1000개가 넘는다고 말씀드린 한국 시장에서 그래서 물가가 안 오르기도 해요. 어떤 의미냐면 풍부한 유동성 하에서 상대적으로 멀쩡한 것들은 계속해서 엑셀을 밟는 듯한 잘 되는 것만 잘 되는 그런 구조. 자산이 전체적으로는 좋지만 자산 내에서는 뭔가 퀄리티에 따른 차별화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인플레가 생기기도 좀 어렵고 또 뭐 금리가 좀 올라가기도 힘든 거 아닌가. 그렇지만 시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굉장히 아주 차별화되고 양극화된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죠. 책에서 나온 개념 중에서도 이 개념 성장주하고 네. 실질 성장주 네.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개념 성장주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성장하는 것이 눈에 확인되지 않은데도 기대로 이제 가는 대표적인 예가 이제 2차 전지주 같은 그래서 사업에 이제 2차 전지주만 걸면 이제 주가가 그런 때가 있었죠. 올라가는 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때가 있었고 지금 그래서 AI가 지금 핫하잖아요. 네. AI도 그래서 버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사실 경계론이 네.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2차 전지 대자비인가 아닌가? 저는 약간 이런 걱정도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센터는 리서치 센터 여기 신영증권 말고는 지금 시장의 질이 되게 좋지 않다. 특정 종목만 너무 가고 이래서 그래서 이 전 세계가 다 우려하는 게 AI의 버블. 네. 인데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혹시? 근데 저는 주식시장을 통한 기술 버블은 후유증이 조금 적어요. 예. 예, 우리가 이제 성장 산업이 클 때는 돈이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어느 정도 버블이 필요악입니다. 예컨대 닷컴 버블 때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증권회사 입사한 신입사원 때 인터넷 포털이라고 하는 거는 돈을 못 벌어도 가입자 수만 늘어도 굉장히 이게 장래에 돈이 될 거라고 높은 평가를 받았죠. 그때 그 인터넷 투자의 핵심이었던 기업들이 야후, 라이코스, 엠파스 이런 데예요. 근데 지금의 인터넷의 헤게모니는 구글로 바뀌었죠. 한국은 네이버가 하고 구글과 네이버는 닷컴 버블 때 상장도 안 된 기업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아주 똑똑해가지고 엠파스나 라이코스로 경제적 자원이 안 가고 구글로만 가면 좋은데 본질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또 구글이 이긴 것도 온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뭔가 인과성이 작동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미국식의 나스닥의 모델은 산업에 대한 열광이 있고 그 돈이 그쪽으로 왕창 들어가고 거기서 승자가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버블은 어느 정도는 필요악인 거 아닌가.
버블이란 게 있어야 신산업이 자본시장 네. 역동성 중심으로 가는 거니까 버블이냐 아니냐에 대한 거라기보다는 버블일 수도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버블이 언제 터지느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좋은 기업이니까 괜찮다.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개념형 성장주는 실체가 없는 기업은 정말 망하고 근데 좋은 기업도 버블은 기업이 벌어들일 미래 가치보다 지금 평가가 높으면 그만큼이 버블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란 기업은 위대하고 좋은 기업이죠. 아주 위대한 기업이에요. 닷컴 버블 때도 나스닥에서 시장 가치가 가장 높은 기업이었는데 얼마 전에도 시가총액 1위까지 갔으니까. 근데 IT 버블이 붕괴가 될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63%나 조정을 받았고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메타, 테슬라 뭐 몇 해 전에 그렇게 조정받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조정받은 다음에 10년 넘게 횡보를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럼 10년 넘게 횡보를 할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주 뭐 실체도 없는 기업처럼 돈을 못 벌었냐? 아니에요. EPS가 주당 순이익이 매년 10% 늘어났어요. 근데 그 이전에 그 기대를 이미 차고 넘치게 반영을 했으니까 주식이.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이 AI를 주도하고 있는 알파벳이나 엔비디아나 이게 어디까지 갈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이 투자의 내재가 된 게임의 규칙은 미래에 대한 기대치를 많이 반영하게 되면은 이 후폭풍도 되게 큰 건데 근데 사실 정답이 없죠. 그러면은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최근에야 알파벳을 샀지만 엔비디아를 안 샀죠. 그 사람은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가 아니고 내가 잘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삐끗하면 데미지도 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엔비디아 산 서학개미가 잘못됐고 엔비디아 안 산 뭐 버핏이 맞았다가 아니에요. 다만 그런 주식을 살 때는 굉장히 진폭이 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거 이제 자기가 감내해야 되는 그럼요. 것이고. 거기가 내재가 된 게임의 규칙이라는 것이죠. 버핏은 그걸 감내 안 하는 거고요. 안 하는 거고. 난 내가 익숙한 방식으로 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산에 대한 불패론이나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개별 주식을 이렇게 워렌 버핏은 가치주를 사서 이렇게 시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대한민국 주식은 그게 어렵다는 얘기도 있어요. 가치주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워낙에 이제 지배구조가 좋지 아니하고 그렇다 보니까 뭐 지금 뭐 상법 개정하고 하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은 얘기가 지금 오고 갔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드려보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은 이 알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즘 정말 공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면 데이터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남의 얘기 듣는 게 공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유튜브에 뭐 자주 의견 말하는 걸 즐겨 하지만 뭐 저의 의견을 포함해서 뭐 그게 투자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깊이 있는 알미 중요하고 투자는 시장에 투자하는 행위는 알미 필요치 않아요. 이건 철학의 문제예요. 세상은 안 망하고 주가지수 우상향 경향이 있으니까 내 돈을 아껴서 저축을 하면서 거기 투자하는 건 누구에게나 좋은 그야말로 철저하게 패시브하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그 알미라고 하는 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올라갈 때는 거기 힘을 실어주고 떨어질 때는 뭐 그냥 반대로 시세에 추종하는 거지 그게 그렇게 깊이 있는 알미일까? 저는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쪽이고요. 그러니까 개별 주식을 사는 행위는 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알미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회계학에 대한 기본 소양, 엄청나게 깊은 소양 아니에요. 내가 주식을 사는데 회계 원리도 모른다 그러면 안 돼요. 장기적으로 이길 확률이 되게 적어요. 기본적으로 기업의 어떤 언어인 회계를 공부할 수 있는 그 회계에 대한 지적인 소양, 또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이나 투자론에 대한 역시 이론적인 소양, 그리고 투자하는 산업이나 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이런 것들이 돼야 저는 그 세 가지가.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랜덤 워기예요. 내가 잘 알았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다수가 알아줘야 그 가치가 제 값을 받거든요. 그럼 우리가 가치 투자자로서 갖는 믿음은
저평가된 걸 사면 네. 언젠가는 알아주겠다라는 그렇죠. 믿음이 있지만 그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안 올 수도 있지 않아요? 그건 내가 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모든 투자라는 건 그런 어떤 기반 위에서 사야 내가 틀려도 시장으로부터 배울 수 있어요. 제가 그 투자가 야구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위대한 타자인 양준혁 같은 선수들이 자기 폼을 막 보잖아요. 뭐가 어떻게 잘못됐지? 자기가 자기 폼을? 그런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치란 개념,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린 개념이 희미하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건 모두 랜덤웍이야. 무작위예요. 배우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 거고 그렇게 어려운데 언제 투자해? 라는 말에 대한 답은 저는 워렌 버핏이 한 말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워렌 버핏은 사람들이 주식을 너무 많이 사고 판다고 얘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예. 내가 잘 아는 거를 저평가된 가격에 사야 되는데 그럼 본질적으로 많은 걸 할 수가 없죠. 내가 잘 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모르는 세상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버핏이 엔비디아가 잘못됐다가 아니고 이건 내가 잘 모르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는 것에 집중하는 태도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러면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개별 주식을 사는 행위는 뭘 열심히 하려고 보다 뭘 많이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된다. 너무 자극이 많아. 그래서 버핏이 주식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준 종목은 한 10대 개밖에 안 돼요. 뭐 애플이라든가 코카콜라라든가 시즈캔디라든가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든가 워렌 버핏이 투자자로서 한 80년 살았거든요. 그럼 10년에 한 번 좋은 종목을 해서 그 사람도 항공주 투자해서 실패도 하고 했지만 그렇게 부자를 만들어준 건데 우리와 같은 물론 버핏이 투자를 하다 손해도 많이 보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신중한 거고 근데 우리는 뭐 10년에 하나 좋은 걸 고를 수는 없죠. 그렇지만 2달, 3달 너무 짧게 보고 일단 사놓고 공부하고 이런 거는 그거는 확률이 낮아요. 그래서 투자라고 하는 거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곱하기 0이 안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건 본질적으로 내가 아주 패시브하게 그냥 시장의 투자자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잘 아는 것만 해야 되고 그런 거라 그러면 저는 지금이 뭐 정보는 많지만 그런 것들이 과도한 자극이고 투자의 소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참 공부를 하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직장인이고 하다 보니까 뭐 또 그러니까요. 바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럼 나를 인정해야지. 네, 그래서 그럼 패시브하게 해야죠. 게으른 투자자들, 그래서 네. 돈은 벌고 싶은 투자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조언을 해주시고. 저는 네. 뭐 제가 이런 말할 자격은 없지만 스스로를 잘 아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저를 잘 100% 생각해보면 참 어려운 문제긴 한데 내가 모르는 걸 아는 것처럼 착각하든가 시장이 만들어준 행운을 나의 실력으로 착각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은 되게 무자비한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시장에 대한 매우 패시브한 투자예요.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은. 그 기본은 해야 된다. 그게 은행에 예금하듯이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럼 개별 주식 투자가 나쁘다가 아니에요. 네. 이게 이게 대단히 어떤 엄청난 지식이나 이런 게 아니고 기본적인 소양과 감정적 기질이 있는 분들은 전 주식 투자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런저런 거 다 안 되는데 내가 어떤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운에 나를 맡기는 건데 그 결과는 대체로 좋지 않고 벌고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버는데 어떻게 빠져나가. 실력 인정을 계속 하게 되죠. 오인하면 돈도 더 태우게 되죠. 또 오인하면 외상으로 사게 되죠. 그게 대체적으로 주식이라고 하는 자산에 대한 집단적인 경험이 주가 지수가 4천 갔는데도 성공의 경험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투자를 지금까지 하셨던 분들은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해왔냐를 돌아보는 게 일차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2천에서 4천 오는 걸 몰랐던 내가 앞으로 5천, 6천 가는 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럼 출발은 철저하게 패시브하게 어떤 시장 지수에 대한 투자로 적립식으로 네네.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지수만 지금 좀 추천을 해주십시오. 아까 다우 지수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섹터 ETF, 업종 ETF 이런 거는 시장에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사는 거니까 한국의 코스피 200이나 아니면 미국의 S&P 500 이런 걸 추종하는 인덱스에 투자하신 인덱스 펀드가 됐건 ETF가 됐건 그런 것들은 또 수수료도 되게 싸거든요. 네. 패시브하니까. 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잘하는 게 중요한데 그냥 나의 그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에겐 주시장은 평균 이상의 기대치를 주는 거고 그걸 기반으로 뭔가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는 거지 야구 선수가 홈런 치려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은 뭐 아니잖아요. 어깨에 힘을 빼는 거에서부터 훌륭한 타자가 나오는 것처럼 투자도 그 비슷한 속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